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택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죠? 제가 만든 책 택시 운전 자격시험 총정리 문제집 인터넷에서 구입하셨으면 그 책을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뒤편에 있죠. 모의고사 3쪽을 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난 강좌에서 7강좌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3의 두 번째 3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교통표지 중에 다음에 노면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노면에 보게 되면 노면표지가 있죠. 교통표지는 주의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표지도 있지만 노면에 있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어요. 노면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 땅바닥이죠. 노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의 그림은 바로 앞부분이 오르막이다. 보통 횡단보도를 약간 높이 요새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운전자 보고 앞에 횡단보도 약간 높은 오르막이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막 경사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이와 같이 삼각형 두 개로 노면에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방향의 교통 분류 경계 표지에 사용되는 노면 표지는 어떤 색상인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방향이라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차로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그 다음에 왼쪽에 중앙선 있죠. 그 다음에 중앙선 넘어서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는데 같은 방향 1차로, 2차로, 3차로를 구분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역방향으로서 분류하는 것은 중앙선이라고 해가지고 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서의 분류는 뭘로 되어 있다? 차로 분류죠. 차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색? 백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황색은 중앙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백색은 동일 방향의 차로를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전용 차로가 청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적색이라고 하는 것은 노면에 어디가 있죠? 그 소화전 이런 데 이제 적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동일 방향의 교통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선 자체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다? 백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2번째 문제는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그랬어요. 맞는 것 그랬어요. 안전지대 여러분 아시죠? 안전지대는 이와 같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고장난 자동차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가야 된다. 여기를 걸쳐 가서도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중앙선에 그어져 있는 쪽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게 안전지대고요. 같은 방향에서의 안전지대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때는 뭐다? 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빗선으로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이와 같이 황색 또는 백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절대로 안전지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긴급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에 설치된 도로 부분이다. 긴급 자동차만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고장난 자동차 의미란 말이죠. 이항 횡단보도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 차대에 설치된 안전한 부분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고장 차량 등이 비상 주차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고장 차량들이 비상 주차할 수 있는지요. 가끔 보게 되면 시험에서 답을 잘못 체크하는 건 쓱 있고 고장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다 보는데 여기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4항 노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부분을 만들어놨나? 아니다. 고장난 차량이 잠깐 거기에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전지대. 또 보행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33번째 정답은 이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째 문제 봅니다. 일시정지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느 경우가 일시정지라는 거죠. 1항 반드시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교통상황의 의미로서 정지 상황의 일시적인 전개를 말한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쓴다.
근데 일정 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바퀴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서 있는 그 자체를 일시정지라고 그런다. 5km 이하 미만의 속도로 가다 서는 거 아니지요. 차가 일시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이건 서행을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34번째 정답은 1항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째 봅니다. 일시정지를 하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어느 곳에서는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거죠. 가파른 비탈길을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나요?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되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거 벌써 1항에서 답이 나왔고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적색 등화가 빨간불로 깜빡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일단 무조건 서야 된단 말이죠. 맞는 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줘야 되죠. 철기 건너목을 통과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일단정지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35번째 정답, 해당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택시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적절하지 못한 행동, 운전자로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항, 앞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전멸등을 켜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 잘한 것이에요. 2항,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서행했다. 아니다. 중앙선이 없는 곳이에요. 그때는 일시정지해서 가야 되죠. 따라서 2항이 잘못된 행동이고, 3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천천히 운행하고 있어도 앞지르기 하지 않고 뒤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택시 운전자의 자세예요. 4항, 왕복 4차로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어서 일시정지됐다. 역시 일시정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만나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운행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6번째 정답은 2항이 되겠어요. 옳지 못한 행동 곤란해라 했으니까 2항이 옳지 못한 거지요. 37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로서 볼 수 없는 것, 어느 경우가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보행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자,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되겠죠. 보행자.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한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 보행자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2항이 틀린 얘기. 이륜차를 끌고 횡단한다. 보행자예요. 뛰어서 횡단하는 어린이, 걸어가든 뛰어가든 보행자이겠죠. 따라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은 보행자가 아니다. 보행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도로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어느 것이 도로이냐?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 뭐 학교 안 이런 데는 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도로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 도로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돈 내고 가는 도로예요. 3항,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 내의 도로는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1항, 2항, 4항은 도로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2항,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 내의 도로, 이것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과 생산, 유통을 위해서 공용되는 공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운행할 수 있는 곳이신데 명칭이 아닌 것 그랬어요. 농도, 농어촌 도로를 농도라고 하죠. 면도, 무슨 면 도로입니다. 사도, 개인 사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도, 무슨 리 그러잖아요. 이도, 면도, 농도 다 전부 도로이나 사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남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사도라고 해서 한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조 무면허 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건 어느 경우가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는 거죠. 1항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했다. 이건 무면허 운전자죠. 오토 차량 운전면허를 땄는데 스틱 운전한다. 이것도 면허증에 대한 그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가지고 대형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3항 견인 자동차를 제1종 면허로 운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죠. 견인 자동차는. 국제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국제 면허증은 1년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우리나라의 사람이 외국에 여행 갔다 그때 1년 동안 그 나라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찰서에 가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 면허증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 가가지고 8,000원 내고 사진 한 장 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 딱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이것이 국제 면허증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면허증은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죠.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분은 지금 경찰서 가서 뒷면을 영문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바로 바꿔줘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거의 다 우리나라하고 체결되어 있으니까 3개월 동안은 국제 면허증 아닌 경우에요.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면허증 뒷면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3개월 동안 운전할 수 있고 좀 더 운전을 또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여행한다 그러면 1년짜리 국제 면허증 가져가야 되고 1년이 넘게 되면 그 나라의 면허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안 넘은 사람은 국제면허증 가지고 있어 면허증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면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1번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얼마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음주운전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게 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킬 것이냐 취소시킬 거냐 하는 것은 0.08%가 안 됐을 때는 그 면허증이 100일 동안 정지가 되죠.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0.08%가 넘는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면 운전면허증은 취소가 되는데 단순하게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단속됐다 그러면 1년이지만 가다가 사고 났는데 음주운전 상태다 0.08이 넘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증 취소 2년. 그러니까 면허증 취소가 2년이라기보다는 2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음주운전은 무조건 얼마? 0.03이 넘게 되면 음주운전인데 0.08이 안 됐을 때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이 되면 면허증 취소. 거기서 달라질 뿐이지 음주운전 자체는 0.03% 혈중 알코올 농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2번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합니다. 취소니까 얼마예요? 0.08이에요. 0.08. 자, 42번째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이 아닌 것.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이 특징이 아니냐? 1항.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나요? 저학년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지요. 따라서 1항이 특징이 아니다 하고 2항 시간대별 어린이 사상자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막 집 이제 학교 방학 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막 집에 가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가 봐요. 그때 막 뛰어놀고 막 하지요. 이때 사고가 많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3항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상당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다. 어린아이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다친다. 보행자로서 많이 다치지 차 안에 있음으로 해서 다치는 경우는 보행보다 훨씬 적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특징입니다. 4. 보행 중 사상자는 집에서 2km 이내의 거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집 주위에서 되게 애들이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위 부근 2km 그 안에서 사고를 많이 당한다.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가 적게 나지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항이 잘못
표현된 거죠. 1항에다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째. 운전자의 시각 특성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잖아요. 말하자면 청각, 귀로 들으면서 느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감각으로 하는 운전도 있지만 시각의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계기판도 눈으로 쳐다보는 거고 마찬가지죠. 보행자가 움직이는 것도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도 다 시각적인 여건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데 어느 때가 제일 취약하냐. 해질 무렵이 아주 시각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교통사고 많이 발생되는 시기는 새벽도 아니고 밤중도 아니고요. 해질 무렵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나온 얘기예요. 44번째 문제입니다.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엔진 브레이크라고는 뭐예요? 자동차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가 있어요. 풋 발이라고 하는 풋 브레이크. 그 다음에 사이드라고 옆에 있다고 그래서 손으로 잡아도 핸드 브레이크는 주차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 도중에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브레이크를 발로 밟았다? 자동차 속도가 있었을 때는 제대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기아를 어떻게? 5단에서 4단으로 또는 4단에서 3단으로 기아를 내렸을 때 엔진이 움직이는 그 회전이 갑자기 기아 변속을 해서 줄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엔진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플러에 통하는 공기를 가스 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그 브레이크도 있어요. 그런데 배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쓰지 않고 대형 자동차에서만 특별한 특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엔진 브레이크는 그 고단 기아에서 저단 기아로 내리는 것, 그것을 바로 엔진 블록이라고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항 내리막길에서는 발브레이크, 푸트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안전하지요. 그런데 위험하다 그랬네요. 잘못된 거 1항에 딱 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엔진 브레이크는 구동받기 위해서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런다. 3항 고단기아에서 저단기아로 바꾸면 엔진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가지고 자동차의 속도가 떨어진다. 엔진 브레이크 하는 역할이고요. 4항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속도가 떨어진다. 가속 페달 쭉 밟다 탁 대면 탄력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엔진의 속도에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44번째 문제는 1항이 잘못된 것이다. 내리막길에서는 푸트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 같이 사용하면 아주 안전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5번째 문제입니다.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 사업면허를 받는 자가 여객 운송하는 사업. 자, 내가 개인이 사업하겠다는 거야. 뭐예요? 택시인데. 누가? 개인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내가 혼자 한 대 가지고 운전하겠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 4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노선을 정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선이 있어요. 자, 이 버스는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거쳐간다. 이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택시 노선이 있나요? 없지요. 개인 택시 노선이 있나요? 없어요. 전세버스 노선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선이 있지요. 따라서 46번째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4항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7번째입니다. 다음 중 택시 요금의 할증을 적용할 때의 시간으로 만들고, 자,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 4,800원이다. 그런데 어느 때 택시 요금이 이렇게 할증을 해 올린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시간대로. 이것은 이제 심야 시간대 이제 할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할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각 시도마다 전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2시부터 밤 10시부터예요. 할증이 되고 새벽 4시까지인데, 서울과 인천은 2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할증을 하는데 22시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그 다음에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20%. 그 다음에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되는 것이 서울하고 인천이고요. 경기도는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입니다. 새벽 4시까지. 이건 얼마? 30%를 무조건, 이건 시간대가 없어요. 무조건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기도는 30%, 기본요금 얼마? 4,800원에서 30%가 더 요금이 나온다, 할증된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시간에 따라서 20%, 40% 할증 요금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방마다 다르는데 일단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하여튼 할증 시간은 22시, 10시부터 04시, 아침 새벽 4시까지가 요금이 할증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째 문제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행 기록계라고 그러죠. 타코메타예요. 설치를 했어. 근데 법에, 그런데 이걸 달고 다니지 않고 있다 경우 범칙금과 벌금은 얼마냐? 이때에 영업용 자동차의 타코메타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안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4만 원입니다. 범칙금 4만 원.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벌점을 줘요. 얼마? 10점. 따라서 정답 나와 있네요. 1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따라서 타코메타 꼭 작동이 돼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9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죠. 타코메타를 장착을 하지 않았다든가 타코메타가 작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개인 택시는 사업자한테, 또 일반 택시는 그 회사에 과징금을 물려요. 1차 때 60만 원 빨리 안 달았어요. 2차 걸렸다 120만 원, 3차 때는 180만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이 별도로, 운전자한테도 4만 원과 벌점 10점 주지만 그 사업자한테도 이와 같이 과징금이 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 요 문제도 간혹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째네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차급으로 1년 이내에 2차 적발하게 되면 택시 운전 자격정지 처분 일수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1차 때는요, 승차 거부를 했어요. 자, 운전자가 어딜 가자 그러는데, 그 요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가고 싶지 않다. 장거리 뛰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쪽은 내가 별로 좋은 데가 생각이 안 들어서 안 갈랍니다. 이러면 승객으로서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라고 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1차 때에, 1차 때는 10일이지만 2차 때는 1년 안에요. 1년 안에 2번 걸렸다라고 한다면 얼마? 20일이 자격정지를 준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20일 동안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처분 문제도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 몇 점, 벌점, 신호위반 벌점 얼마, 이런 거 꼭 시험에 나오듯이 이것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규정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자격증 처분 내용은 얼마이냐 그랬어요. 자, 운전자로서의 영업용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정한 장소에서 1년에 한 번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영업용 자동차의 의무예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보수교육을 계속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운전 자격증 정지를 시키는데 5일입니다. 5일 동안 정지시키고 교육을 받고 오라고 그러죠.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자격정지 얼마? 5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한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차량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 개인택시 2,410 미만 7년, 개인택시 2,400 이상 9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개인택시 2,410 미만 7년, 이거 개인택시 이상 9년 맞아요. 일반 택시 2,400 맞고, 일반 택시 2,410 이상은 9년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틀린 것, 잘못 연결된 것은 사항이 틀린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쩌다 한번 나와 했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차량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잖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나왔던 문제였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운임요금 또는 부당한 운임이라든가 요금을 받은 행위를 한 경우에 다음 중 나열해서 바르게 옳게 설명된 것. 2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다 2차 위반이네요. 자, 택시 요금을 부당하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덜 받지는 않겠죠.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자격정지. 첫 번째는 10일인데 두 번째는 얼마? 30일이에요. 그래서 3차는 뭐예요? 자격 취소시킵니다. 따라서 부당요금 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1차는 10일이에요. 2차는 자격정지 30일. 3차는 자격 취소가 된다. 부당요금 받게 되면 이렇게 바가지 요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사망. 그냥 암기해둘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쉬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형사적인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에요.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을? 12개 중대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따라서 12대 중대과실은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12대 중대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12대 중대과실은 꼭 다 암기를 해둬야 되는데 다음 중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것은 또 어느 것은 다음 중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다 중대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신호위반 들어갑니다. 과속 들어가죠. 그런데 과속은 20km를 초과한 경우예요. 이하가 아니고요. 따라서 이 항이 잘못됐네요. 20km 초과라고 하면 특례법에 12항목에 들어가는데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보도 침범사고 12항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사고 12대 중대과실에 포함이 되는데 12대 중대과실은 달달달달달달 암기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공부하지요.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그 다음에 과속인데 20km를 초과한 경우에 규정속도에서 이와 같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자 12대 중대과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자,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사고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승객 추락 사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가지고 승객이 떨어졌다. 이것도 12대 중대과실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어른이 보호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네요. 화물자동차예요. 화물자동차 적재물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이와 같이 12개 항목, 12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것, 다음 중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시험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12대 중대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쉬운 네 번째 응급조치에 대한 문제네요. 응급조치의 정의를 올바르지 않게 설명된 거, 응급조치가 잘못 설명된 건 뭐냐는 것이요. 1항,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치. 그러니까 응급하게 전문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행위를 받기 전에 하는 조치를 응급조치.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가 바로 응급조치예요. 부상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그 조치가 응급조치예요.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치료하는 조치는 응급조치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1항, 2항, 3항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해야 될 조치, 그게 바로 왜 응급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4항, 의약품을 가지고 오는 건 응급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안에 의료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5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응급환자 구조라고 볼 수 없는 것, 응급환자를 구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급조치하는 거죠. 환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도 응급조치예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응급조치 개념이에요. 사고 처리하는 것은 응급조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 응급조치가 아닌 것, 사고 처리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택시 운전자가 응급환자 수송 중에 긴급 상황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것. 자, 응급자동차 알아두십시오. 긴급자동차라고 그러죠. 긴급자동차는 3가지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 앰뷸런스, 병원차, 응급차예요. 두 번째, 소방자동차. 세 번째, 혈액운반차예요. 이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예요. 그런데 급한 환자가 생겼다, 병원까지 후송한다 했을 때 병원의 앰뷸런스라고 하는 응급차가 오거나 소방차가 와서 후송하는 게 바람직하고 제대로 하지만, 급하고 저 앞에 병원이 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택시에 태워서 빨리 가는 것도 하나의 응급 상황이에요. 이때는 신호 위반 인정해주고 차로 변경, 급차로 변경 다 인정을 해주고 끼어들기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사고는 인정 안 해요. 따라서 택시 운전자가 응급하게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헤드라이트 켜고 양쪽 깜빡이 딱 켜고 간다고 한다면 그 순간 도착할 때까지 뭘로?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받는데 끼어들기 인정해줘요. 신호 위반 인정해줘요. 속도 위반 인정해줘요. 그러나 충돌 사고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7번째 문제입니다. 차량의 앞범퍼로 보행자를 충돌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신체 상해가 아닌 것 그래서요. 파열상 약간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좌상, 안에 있는 살결이 튀어나오는 것, 이런 안에 살결이 보일 정도의 파인 이상한 것이 이제 좌상이고요. 찰과상을 이렇게 습겨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죠. 피부가 벗겨진 거, 이걸 찰과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역과상은 뭐예요? 역과상이라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사람을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걸 역과라고 그러잖아요. 역과상. 따라서 앞범퍼로 툭 쳤다, 다치겠다라고 한다면 파열상이나 좌상이나 찰과상, 충돌하는 속도에 따라서,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이걸 나타나지만 역과상, 타이어가 넘어가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4항으로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8번째 문제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네요. 그런 발생한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로서 취해야 될 사항,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떤 걸까요? 사망자 시신보존, 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먼저 알린다?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죠. 일단은 부상자부터 빨리 어떻게 한다? 구출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 놓고 상태에 따라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또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부상자 구출이 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고요. 쉬운 9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봅니다. LPG 자동차. 택시는 LPG 쓰죠. LPG 자동차의 가스 누출이, 가스가 새네요.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순서 어떻게 할까요? 시동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LPG 가스가 샌다, 가스가 냄새가 난다 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엔진 정지부터 딱 찾아보세요. 딱 사망에 있네요. 엔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LPG 스위치를 빨리 잠그고 그 다음에 LP 가스가 나오는 연료 출구 밸브를 빨리 잠궈야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비, 간단한 조치, 또 정비사가 와서 정비하는 것. 따라서 LPG 자동차에서 가스가 노출되는 냄새를 통해서 되게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는 엔진 정지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스위치를 잠근다. 그 다음에 연료가 나오는 출구 밸브도 잠그고요. 조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알아시겠죠? 다음 60번째 문제를 봅니다. LPG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LPG 차량으로서 설명이 올바른 것. 가스 충전 밸브 녹색은 충전 시에 대비해서 항상 개방된 상태로 운행한다. 가스 충전할 때만 열어야지요. 운행 도중에 열면 안 됩니다. 가스를 충전하기 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전구를 물로 세척한다. 절대 물로 닦으면 안 돼요. 마른 걸 내려 필요하면 닦을지 모르지만 1양 말 안 되고 2양 말이 안 되고 3항 적색의 액체 LP가스 출구 밸브는 연료 전략을 위해서 조금만 열고 운행한다. 그렇게 되면 연료가 부족해서 자동차 제대로 운행이 안 되겠죠. 따라서 완전히 열어야 되겠죠. 운행할 때는. 따라서 3항이 말도 안 되고요. 3. 액체 출구 밸브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개방한 상태로 운행해도 맞죠. 액체 출구 밸브를 열고 운행해야만이 연료가 충분히 LP가스가 엔진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팁이 있느냐. 가스 충전 밸브는 무슨 색깔이냐. 그 다음에 가스 출구 밸브는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느냐 알아두세요. 따라서 가스 충전 밸브 녹색, 액체 출구 밸브는 적색 알아두시고 이 문제의 정답은 말이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4항이 말이 되고 1항, 2항, 3항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격증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